현재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을 위해 이은희 좌장님이 2부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윤입니다. 예, 우리 또 노원환경재단에서 이렇게 또 중요한 포럼을 또 개최를 하고 항상 앞서가는 노원에 저도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적절하면서도 우리 노원 구민을 떠나서 전 세계 국민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현하고 이행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화두에서 우리 세 분의 발제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종인 이사장님께서는 또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아주 폭염부터 시작해서 생태계, 산불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윤종수 고문께서는 또 ESG 지금 세계적으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경영과 또 탄소 중립과의 그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또 탄소 중립은 반드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수단과 방법을 우리 가리지 않고 기술 혁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희찬 교수님께서는 또 가셨지만은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그 사례와 그 또 감축 전략, 그다음에 또 탄소 중립의 기본법, 뭐 NDC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이렇게 맡게 될 이 세 분의 발제자의 토론을 또 해주실 토론자 세 분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재 그 한서대학교 연구 교수로 계시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 연구부장 역임을 하셨고 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해 주셨습니다. 예, 김성수 고문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애 상근 한국보전협회 그 상근 부회장이십니다. 현재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시며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녹색연합 활동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민 서울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센터장입니다. 현재 서울연구원 그 부연구위원이고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역임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그 토론자를 모셨고 순서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게 또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연구 교수님이 더 앞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세 분의 발제 아주 잘 들었고요. 저도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아주 급변하는 이런 그 국제 그 회의라든지 또 국내에서의 움직임 이런 걸 저기 보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전문화된 이런 그 용어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데 오늘 다행히 그 오늘 그 포럼 책자는 아주 좋은 그 요약된 자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포럼에 토론자로 다 초청해 주신 그 노원환경재단의 우리 동정희 이사님하고 회장님하고 관계자에게 감사 먼저 드리고요. 오늘 발제에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일반인들 그 눈높이에서 편하게 어떻게 보면 제 눈높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이게 기후 변화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분배를 잠깐만 우리
시간 제가 한 20분 해도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장을 맞추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그다음에 또 딱 맞춰서 끝내줘야지 굉장히 훌륭한 자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그냥 한 7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분 되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약간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플로어에서 또 같이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진행하시는 이은희 그 자장님한테 괜히 좀 혼란스럽게 지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에 그 지구 재난, 지구 멸망 이런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뭐랄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예를 들어 해성의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핵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활동에 의한 그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재앙이 나타났다. 지구가 뭐 멸망을 한다. 해가지고 결국 하는 그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또 다른 행성을 찾아서 떠난다. 제2의 지구를 찾아서 또는 해성 같은 거는 이제 뭐 그 파괴를 해가지고 지구를 구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발표 자료 발표하신 분들도 많이 했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어떤 그 환경 파괴하는데 가장 그 주역을 흐르다 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런 또 주인공으로 다 또 이렇게 나타나는 꼴이에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만 보면 이제 재밌다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누구든지 생각하면 이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성은 지구예요. 지구를 잘 보호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값싸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망가뜨리고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행성을 또 망가뜨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떤 사람은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 절대 생겨나서는 안 될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체로서 이거를 책임을 다해야 되는 책임을 망각하고 이 방종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여건을 과도하게 막 쓰고 그래가지고 이걸 망가뜨리는 이런 그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해서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먼저 이제 그 식생의 변화라든지 그 기후 온도 때문에 하게 되면은 적응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적응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그 사과 재배하던 게 이제 바나나 재배로 다 바뀐다든지 뭐 하는 이런 변화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인가는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피해가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게 지구는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하기 위한 이 기후 변화의 본질은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에서 기인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그 화석 연료를 이거를 사용을 좀 그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아는 건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의 대표적인 그 석탄의 경우가 한 2억 5천만 년에서 3억 년 전 그러니까 고생대에 생겨난 그 있던 그 시대인데 이 당시에 있던 그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이 그 죽어가지고 퇴적이 돼서 한 200 내지 한 300만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석탄이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석탄이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폭발적으로 사용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불과 한 200년 남짓 만에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지금 기후 변화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재생 에너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0년마다 석탄이 그만큼 생긴다면은 이건 무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써버리고 나면은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기후 변화 문제가 이게 심각해진다. 그래서 결론을 다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하고 싶냐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크게 국가라든지 이 국제 사회가 해야 될 역할하고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두 가지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탄중이 같은데 거기서 우리나라 국가 사업으로도 하는 이런 내용들 이거는 사실 국가가 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50년까지 약 30년이 남았어요. 이거 짧다면 굉장히 짧은 거고 길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1000년보다도 1000년의 그 지나간 그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이 지난 100년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30년이면은 지난 100년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이 책자에는 제가 뭐라고 쓰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번개 번쩍거리면 이거를 순식간에 잡는 기술을 30년 안에 개발해 보자. 핵융합을 이용한 인공태양을 만들어 보자. 이 다 만화 같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저기 하는지 모르고 일단 그 예시를 들은 건데 그런 획기적인 그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알고 있는 기술 가지고서는 2050년에서 탄소 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나 내지는 이 국가 간에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뻔해요. 그야말로 한등끄기 하듯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책자에 여기 보시면은 74페이지에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증가율은 세계 넘버원이고 그 OECD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다 1인당 배출량이 많습니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자원도 여기 미국은 많은데 우리 자원도 없고 미국만도 못한데 이 유럽의 이런 나라에 비해서 2배, 3배를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40%를 줄이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진짜 숨도 턱 막힐 지경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50년에 가서 넷제로를 하겠다. 이거 보통 그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차도 작은 거로 저거 하고 일상 생활에서 이 탄소 이 제로를 위한 실천이 중요한 거지. 계획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잔뜩 나열해가지고 그건 남이 한다. 나는 상관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금의 그 기후 변화는 사실 이제 인간의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에 이제 기인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미래 사회에서는 또 획기적인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뭔가를 이뤄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절약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김혜애 수석 부회장님께서 상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우회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그 토론이어서 세 분 발제 내용에 대한 뭐 별도 코멘트는 아닐 거고요. 그거는 너무 좀 당연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고민,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저는 좀 담아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정책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 과정 이걸 이제 선언하고 목표를 세우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너무 절절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시기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 키워드를 쳐봤어요. 그 인터넷에 윤석열 정부 탄소 중립 이렇게 쳐봤더니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타이틀 신문 기사 타이틀이 나왔던데 하나가 윤석열 정부 탄소 중립 목표 이어가되 대대적 정책 전환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4월 12일 발표한 헤드라인을 뽑은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원전에서 답 찾는다. 그리고 윤석열 시대 탄소 중립 이어가지만 실현 가능한 환경 정책 세판 이렇게 크게 요 3가지 키워드가 좀 주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미 국제사회에 우리가 2030년 NDC 목표, 2050년 탄소 제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뒤로 돌릴 수는 없고 이어간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이라는 내용하고 좀 새 판을 짜겠다. 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거의 지금 100여 명에 이르는 탄소 중립 위원들이 만들고 정부가 이제 각 17개 부처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현재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짠다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에 손볼 게 좀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이제 뭐 녹색 성장을 원체 표방했었고 계속 좀 그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가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핑 내용이나 공약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정부의 기후변화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 중심. 두 번째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기술과 금융. 세 번째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현실 가능한 탄소 중립 추진. 네 번째 산업계와 학계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에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민사회 쪽 전문가들이나 단체에서 활동한 분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왜곡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산업계나 학계 중심으로 판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새 정부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6가지 정도 고민과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다 연결이 된 질문입니다. 그럼 향후 5년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 2050, 2030, 2050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향후 5년에 우리가 애초 지금 연평균 거의 4% 이상을 지금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 NDC 목표나 보면. 근데 이걸 실현 못한다는 얘기는 30년도 없고 50년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금 올해부터 지금 5년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실은 계획 잡은 거를 이행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아까 IPCC 6차 평가 보고서는 더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그게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은 현재 결정된 NDC나 2050 목표 변경이 과연 필요할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사실은 국민들하고 좀 함께 해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탄소중립위원회 경제분과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 쪽이나 기업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2050년 시나리오 보시면 가장 그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감축률이. 다른 데는 근데 산업이랑 지금 에너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배출 수준은 거의 30% 넘어가는데 비슷한데 전환은 지금 제로로 거의 가고 있고 산업 쪽은 지금 10몇 프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업소는 지금 뭐 예를 들면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기술도 거기가 사실은 석탄을 엄청나게 쓰는 건데 그 기술도 당장 상용화하기까지는 2030년은 불가능하고 2050년 돼도 그 아마 최고 목표가 한 2040년 정도 된다. 이제 이런 그 기술상의 애로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짜냈지만 좀 불가피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지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변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너무너무 힘든 길이지만 다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면 차라리 선도합시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갔던 건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거보다 조금 후퇴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과연 이 산업계나 국민들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좀 연결시켜서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생에너지로 간다라는 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국민들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책 수단이 필요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이건 지역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계층들이 포괄하는 거버넌스가 있고, 그래야 국민들을 그분들이 설득하죠. 정부가 얘기하는 거 믿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이제 설득해야 되고 거버넌스가 설득해야 되는데,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도 위원들 전체 다 변경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어쨌든 그러면은 거기에서 노원이나 이렇게 각 지방 정부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 또 시민사회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새 정부와 어떻게 연대 협력할 것인가의 고민들,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 이제 드는 고민이, 기술로 해결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다 나오는 얘기가 CCUS도 마찬가지고 기술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석탄이나 이제 열에너지를 다 전기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수요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현재 수소 생산 인프라 별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수소가 폭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흡수하자.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하면 저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요 관리할 건지를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정부 역할이 노원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느 자치 정부, 지방 정부보다 이거 모범적으로 하는 곳이라서 저는 특히 교육이나 지역 주민들 참여 실천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정부에 요구하고 기업에 요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저는 탄소 중립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 오버됐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은 너무 그냥 또 야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좀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또 토론을 같이 할까 해서. 그런데 이제 또 김해에 우리 전임 그 비서관이셨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 또 잘 알고 계시고, 저도 탄소중립위원회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40% 2030 NDC 40%까지 또 대통령께서는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줄이기로.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냥 몇 퍼센트냐 논쟁을 해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오면은 또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원전의 비중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이제 방향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계, 학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까 또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국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국민의 역할,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와 산업계, 학계 모두 함께 나가는 그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또 요구하시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정민 그 센터장님께서, 제가 시간 없다 그래서 앞에 거를 다 빼고 센터장만 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의 유정민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연구원 유정민입니다. 앞서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좀 토론자로서 말씀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좀 도시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이제 좀 연구하면서 느꼈었던 좀 탄소 중립을 위한 좀 시급한 정책 과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이런 내용들은 2020년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선언하고부터 좀 본격화되었지만 이미 지난 2007년 8년도에 녹색 성장 당시에도 이런 좀 비슷한 정부의 이니시에이티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도 마련되고 이런 온실가스 녹색 성장이라는 어떤 개념적인 정책이 어떤 사회의 정부 정책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그 선언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좀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런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그에 상당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 과감한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가격 요금 제도를 좀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좀 시급하지 않을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드 패러티를 넘어서 소켓 패러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 전기 가격에 비해서 이 소규모 태양광 전기 가격이 오히려 싼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것은 결국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없지만 결국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얼마나 전기 가격에 반영을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시장 전환을 좀 이루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효과적이고 좀 시급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시장이 조금 더 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좀 다이나믹한 방식으로 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기술적인 동향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들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소비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좀 생산하는 주체 그리고 에너지 발전에 혹은 그 공급자를 선택하는 그런 역할들까지도 굉장히 다원적인 에너지 시장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좀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의 탄소 중립 이런 과정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ESG라든지 아리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런 좀 시급한 과제들을 좀 빠르게 진행시켜내고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규제 제도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 이제 에너지 소비 증명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워낙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제도는 상당히 좀 비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규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신규 건물에 대한 뭐 제로 에너지 건물 이제 기준들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특히 제로에너지 건물 같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만 좀 모든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옥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규정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은 뭐 최 30년, 50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건물 자원들을
패시브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액티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망 확충, 건물 리모델링 이런 인프라 전환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기술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원전도 말씀하셨고 CCU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기술적 옵션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비서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 로드맵을 좀 중심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는 뭐 워낙에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난 뭐 20년 정도와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독일이 처음 그 재생에너지법을 도입해서 그 피딘 테리프를 시행할 당시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가가 뭐 15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150원 정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라서 굉장히 해볼 만한 투자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너지 효율화도 마찬가지로 좀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인센티브 중심으로 제도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규제 정책과 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그 정부에서의 이 시그널을 좀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소는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생 전기가 거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가장 효과적인 옵션이긴 하지만 이 재생 전기가 커버할 수 없는 부문, 산업용 어떤 연료라든지 원료, 그리고 혹은 항공, 대규모 어떤 차량들 이런 쪽으로 그린 수소가 적극적으로 좀 그 마켓을 좀 타겟팅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소형 전차라든지 소형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발전용으로 이 수소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조금 경쟁력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갖기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비용 문제, 안전 문제, 폐기물 저장 문제, 특히 이제 개발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10년,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40% 줄여야 하는데 원전 하나 짓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전력망 안정성 문제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이 원전이 과연 상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전력망 구조에서 이 탄력적이지 못한 기저 전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력망 전체 시스템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전의 단계적인 축소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궁극적으로는 좀 지향해야 될 기술적 로드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탄소 중립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민의 역할, 지역의 역할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역의 역할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부문의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고, 그 모든 부문의 인프라가 이 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역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 탄소 중립 가능성을 실험하고 어떤 혁신적 정책, 기술, 거버넌스를 좀 전 유럽 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기후 중립 도시 100개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지난 코로나 대응에서도 보았지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실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오히려 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러한 공간에 과감하게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좀 활발한 지역으로부터의 좀 인프라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조목조목 그쵸, 우리가 알기 쉽게 또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분산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런지 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굉장히 미니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서울시도 예전에 그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각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그다음에는 또 그거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독일 베를린 사례도 좀 들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다원화해서 내가 어느 전력에 재생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획일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들 머리를 짜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랑 또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근데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환경이라든가 되려 에너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도 어느 정도는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차관님께서 생물다양성위원회도 계시고 그랬지만은 독일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내가 너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자제를 좀 해야겠네요.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법제도 우리나라에서 생태 면적률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생태계가 너무나 파괴되고 도시에서 근데 그거를 저기 한 데는 적응한 데는 독일 베를린이었는데 우리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미니멈으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는 그냥 면제부가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거는 했다. 이제 이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의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그러한 정책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두 분께서 또 하실 말씀 뭐 또 지금 또 토론자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곁들일 말씀 있으시면은 윤 차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작 마음입니다. 예. 저는 뭐 사실은 공무원을 30년, 꼭 30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공무원 그만둔 지가 한 9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예. 그래서 정부를 대변하거나 뭐 한쪽을 대변하는 것이 뭐 적절치 않고 지금 우리 세 분의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그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을 하신 거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적으로 또 어떤 시민들이 참여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에너지 믹스를 포함해 가지고 이거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20%가 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40% NDC 40%라든지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거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몇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거 신재생 에너지를 한 70% 6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마지못해 나오는 것은 CCS로 하거나 흡수원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또 신재생 에너지를 70% 정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조금 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땅이 좁고
제가 그 어떤 경관 문제도 있고 호수를 덮으면은 호수에 수생식물들의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태양광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조금 예를 들면은 태양광을 밑으로 각도를 낮게 하면은 이 호수 수면을 아니면 댐 수면을 많이 덮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을 세우면 효율은 좀 떨어지는데, 그러나 촘촘히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은 떨어지지만 또 호수를 덮는 공간은 좀 좁아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 효율을 기술적으로 높이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 수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면서 이게 좀 영향이 장기화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도에 전 세계가 이 청정 투자를 755억 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절반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절반은 전기차에 투자가 됐다. 근데 수소는 $2 빌리언, 그러니까 2조 달러에 불과한 거죠. 800조에서 한 2조 정도만 수소에. 그러니까 수소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미흡한데, 그러나 지금 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현재 보면은 그레이 수소보다 그린 수소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보다 이제 그린 수소가 싸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은 뭐 블루 수소보다는 더 싸지는 않는데 2050년 가면은 블루 수소보다도 더 싸질 것이다. 블루 수소가 저 그린 수소가. 그래서 그러한 조금 이제 좀 좋은 전망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LNG 개지를 해가지고 대부분 수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2050년 가면은 거의 90%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를 로 수소를 생산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에너지 믹스, 또 수소를 수소는 매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이게 수소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역시 지금보다 뭐 아까 기후 기금이 2조 몇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갖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생태계, 우리 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이게 저 생태계 자연에서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죠. 이게 기후 변화의 30%를 해결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작년에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2020 그 포스트 2020 그 GBF라고 있거든요. 글로벌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 그게 지금 이제 금년도에 최종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30%가 이 생물 다양성 이런 자연 보전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구의 30%를 프로텍티드 에리어로 딱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개발 못하게 이렇게 각 나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합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리드하는 탑다운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지금 짜져 있으니까 이 18년도에 보면은 이제 발전하는 데에 2억 1,7천만 톤 정도가 한 30% 정도 대충 봐서 30%가
발전에서 나오고 온실가스가 그다음에 한 30% 가까이 산업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송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이렇게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부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수요 관리 우리가 전기를 많이 아끼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대적인 그런 수요 관리 전기를 아끼는 그런 국민 운동이 필요할 것이고 전보다 훨씬 더 그다음에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산업 부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할 거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게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SDG 골 넘버 12인데 12번 목표에 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온실가스가 줄이도록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다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그러한 제품을 사서 쓰는 그런 산업과의 연계성. 건물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저탄소. 수송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로 작년에 한 20만 대, 금년에 한 22만 대 전기차가 판매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대자동차도 2035년부터는 엔진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35년이래 봐야 뭐 한 10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송에서 나오는 게 1억 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완전히 그다음에 폐기물 K 순환 경제 그래서 폐기물을 우리가 덜 배출하고 플라스틱 자체가 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노원에서 좀 주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민운동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으실 자르는 건 때까지 계속 그렇죠. 하고 예, 제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동정인 교수님께서 한 2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시니까 좋네. 아니, 예, 그래서 뭐 플로어에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보고 또 말씀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이사장이라는 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노원 지역에서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 예,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가 굉장히 밀집돼 있고 아파트 거리가 막 잔뜩 서 있고 이 자동차를 다 이게 몰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 참 불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끔 법적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존 주택이단 말이에요. 기존 아파트고 기존 주택이고 또 기존 뭐 휘발유나 경유차를 계속 쓱 끌고 다니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계속 2030년, 35년 계속 갈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외국의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친환경 타운을 만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은 하여튼 노원 주민들을 잘 조직해서 지역별로 좀 그렇게 가는 부분 하나고 또 하나 모델은 이제 뭐 노원구청 같은 데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또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아마 제2차 포럼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에서 우리 유정민 박사님이 서울연구원에 계시니까 그런 지역화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많은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발제자분이나 아니면 또 토론자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네, 이제 너무 치열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듣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공감을 했어요. 근데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정치 세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치 세력이 정치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우리 이번에 당선이 되신 후보님께서 그 NDC가 그 기업과의 합의 없이 좀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당위성과 관련한 문제가 아닌데 이제 시급한 현안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협의나 설득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위성으로 시민사회를 설득을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다른 정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프레임 전략을 만들어야 이게 좀 유효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상금 부회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안전과 환경은 규제 정책이 맞잖아요. 근데 왜 규제 정책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건 규제 정책이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후에 몰고 이걸 하질 않으면 이후에 몰고 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기업이나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서는 싫겠지만 안전 문제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거를, 그래서 일단 그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국민적으로 같이 공감하게 만들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얼마 정도 가구당 상승하면 수용하겠느냐, 5,000원까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부가 전기요금 5,000원 재생에너지 때문에 올린다 그러면 아마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마스크 가정당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으세요? 5,000원은 절대 비용 감당은 못할 겁니다, 5,000원으로는. 근데 아무도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고 산다는 거죠,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한테 당장 닥칠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몇만 원이 됐든, 요즘 마스크 한 장이 막 1,000원이 넘어가는데 산다는 거죠, 수십 장씩. 근데 한 달에 전기요금 우리 가족의 5,000원이라는 비용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정부가 굉장히 이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인 내지는 정무적인 논쟁거리로 삼으면서 이걸 언론이 추동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건강하게 토론하게 만드는 장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사람들이 인식이 가면 정작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불편까지 수용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고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를 굉장히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과 고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같죠? 예. 다음 아까 저 뒤에 계신 분,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좀 고민을 하면서요. 중랑천 환경센터의 사무국장입니다. 사실은 환경교육의 일선에 있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위 활동의 결과 보고를 보고서 느끼는 게, 아까 김혜연 차관님하고 사실 느낌이 같았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는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좌절하는 기분을 느꼈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교육 현장에 나가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희가 탄소 배출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나갔을 때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는 강사 선생님들께서 탄소 배출의 그 배출량을 통계를 내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실린 곳이 있는 곳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개별적으로는 이제 궁금증이 아까 윤종수 우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화가 저에게는 그냥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기업 활동을 사실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주주로서의 행사권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발휘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국민연금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어떤 그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의 지분으로서 그런 주주 활동에 의사 참여가 가능한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짧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게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조그만 회사에 사회이사를 조그만 회사는 아니지만 사회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국민연금에서 이 사회이사 저에 대해서 이 이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사회의 구성인자들이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이 회사가 리스크가 많은 회사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을 다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일 큰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조그만 뭐 주주든지 뭐 투자자든지 또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한 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주주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첫 번째 말씀하신 기준 그거는 주로 이제 에너지 사용량 가지고 하고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모든 우리 할당 국가에서 할당을 해주거든요. 너네 A라는 회사는 100만 톤만 해라. 그래서 이 100만 톤 초과할 것 같으면 이거 기준을 담설 못했으니까 시장에서 사라. 열심히 줄이면 시장에서 팔아라. 이게 배출권 거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 사용량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온실가스의 6가지 유엔 있잖아요. 그러면 SF6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수한 물질 온실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배출량은 이제 SF6인데 그것은 이산화탄소로 다 환산을 합니다. 이게 복잡하잖아요. 다 종류가 틀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의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뭐 플로아에서 그렇죠. 또 궁금한 점 또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받아도 되고 예. 여기 시나리오에서 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상당히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어떤 기술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얘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게 계속 그치 CCUS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 실용화 말씀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기왕 협의회라는 데서 사실 다음 주에 그 CCUS에 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정보를 가시고 한번 그 접속해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건데요. 기존 그 대기오염물질 그 방지 그런 기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물을 가지고 흡수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특수한 용제를 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CCU라는 건 이제 재활용하는 건데 이제 뭐 재활용의 그 경제성 때문에 사실 그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S 부분은 이제 그 저장인데 우리나라 그 저장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잘 누출이 안 돼야 되고 그 누출됐을 때 환경 피해가 또 없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아주 뭐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전이 있는 이런 국가들은 파이프라인이나 그 다른 수송을 해가지고 그 유전에 다시 재매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전은 없고 무연탄 탄전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공급이 많아가지고 다 이제 누출이 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 때문에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시설을 만드는데 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좀 우리 국가에서 너무 방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을 빨리 해서 그런 기술 축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줄이다 못 줄이면 이제 CCS나 CCUS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시킨 단계에서 그걸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저장하든지 재활용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국가에서 말만 앞섰지 사실 그런 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염려스럽고 이미 미국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거의 뭐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늦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또 뭐 저도 일종의 뭐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 주에 이제 CCU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접속해 보시죠.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CCU가 있고 CCS가 있잖아요. 그럼 CCU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활용하면은 이제 그게 CCU고요. CCS는 말 그대로 공정 중에 나오는 이산탄소를 모아서 이걸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액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로 변해가지고 그걸 땡크롤이나 아니면은 파이프로 해가지고 부두로 끌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에다가 그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거기 저장해서 예를 들면 호주에 이제 가스전 같은 거 다 발굴하고 나면은 땅 속에 이제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액화된 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CCU에 관한 법률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회에 그 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 동해에다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CCUS는 굉장히 앞으로 여기도 보면은 이제 5천만 톤 정도를 CCS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하려면은 CCS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발제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또 논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요새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상 기후로 전 세계에서 앞으로 산불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 우리한테 이제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깨친 국민이 답이라는 생각이 딱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거버넌스도 우리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규제라든가 또 뭐 기름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감수하면서 내가 절약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또 나가서는 또 노원구면은 노원구민 현명한 아주 노원구민들이 이것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우리가 또 이미 선언을 했고 또 유럽에서는 2045 또 땡기겠다고 앞당기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30 NDC 그 감축 목표 40%가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또 CO2가 더 많이 배출을 했다는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참 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 아까 발표하신 윤 고문님께서 발표하셨는지 빌 게이츠가 한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나쁜 뉴스는 뭐예요? 우리가 탄소 제로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좋은 뉴스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민 또 굉장히 또 할 수 있는 또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목표는 탄소 중립이고 2030 NDC도 또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원구 노원환경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모든 노원구민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제해 주신 또 세 분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